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 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금쯤 마누라는 목을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일요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운이 참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볼품은 없어도 비바람 막아주는 집 있지. 기니 걱정 없지. 그리고 착하고 순한 마누라까지 있으니 말이다. 남들은 이곳이 깡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마음 높고 활보해도 교통사고 걱정 없고 지천에 널린 것이 순수무공의 먹거리들이니까 말이다. 이렇게 보기에 겨운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 삼아 아무 생각 없이 옆집에 들렀다가 그만 이 꼴을 당했으니 지금쯤 마누라는 목을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비참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야.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웃에 이토록 잔인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최소한 마누라한테만이라도 알려야 할 텐데. 그래서 그녀만이라도 피신할 수 있다면.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왠지 모를 살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 집의 젊은 여편네의 미소 때문인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나를 안을 듯이 다가오는 그녀 때문에 나는 잠시 당혹해하고 있었고 그 틈을 놓칠세라 누군가가 뒤에서 철사를 꼬아 만든 올가미를 내 목에 걸었던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조여드는 올가미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그들이란 평소 착해 보였던 옆집 아저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살이 뒤룩뒤룩 찐 여중생 딸을 말한다. 내 목과 다리를 묶은 뒤에 부엌 한 구석에 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마치 정육점에서나 어울릴 듯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마치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음미하듯 지그시 내려다보며 입맛을 다시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간이 작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는 그 집 여자의 개슴츠레한 눈을 볼 수 있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발가벗겨진 채 그 여자 앞에 누워 있다니. 그것도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린 채 말이다. 당혹스러움에 치가 떨렸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짓을. 그녀는 내 절규 따위는 아랑곳없다는 표정으로 내 몸을 다시 한번 쓱 훑어봤다. 그러고는 칼을 들고 내리쳤다. 내 목은 순식간에 몸뚱이와 분리되었고 때문에 그녀가 내 몸에 가하는 만행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빠짐없이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내 머리가 잘려나가고 없는 몸뚱이를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칼을 들었다. 그러고는 배를 가리기 시작했다. 피와 함께 내장이 밖으로 삐져나왔다. 내 몸속으로 그녀가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손이 밖으로 나왔을 땐 그녀의 손에 내간이 들려 있었다.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던 내 다리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조차 못마땅했는지 사정없이 내 두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발목이 분리되어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발가락 하나가 허공을 향해 잠시 경련을 일으키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제야 다시는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 왜 잘린 발목을 보고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을까? 정말 다시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내 몸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다.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이웃인 줄 알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피에 굶주린 악귀처럼 돌변해 버렸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여자의 남편이 침을 흘리며 그녀 뒤에서 바라보고 서 있다. 두두둑. 내 뱃속에 있던 심장이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심장은 아까의 발목처럼 내 눈앞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발가벗기고 내 목을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여자는 그제야 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서랍을 열어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내 머리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잘린 나의 두 발과 심장. 지금까지 자기를 노려보던 내 머리통을 그 속에 쑤셔 넣었다.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후하고 입김을 뿜어보았다. 만약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밀폐된 비닐봉지 안에 뿌옇게 입김이 맺힐 것이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입김을 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정말 죽은 것이다. 한참 뒤 밝은 빛 속에 앉아있는 그들을 나는 다시 볼 수 있었다. 손을 쓸 수 없는 나는 오로지 입 하나로 비닐을 뜯어낸 것이다.
그들은 둘러앉아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있었다. 쩝쩝대기도 하고 후루룩 거리기도 하며 정신없이 처먹고 있었다. 헉! 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눈을 감아버렸다.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내 몸을 뜯어먹고 있었다. 남자가 내 다리를 들어 건너편에 앉아 살을 뜯고 있는 계집아이에게 권했다. 물에다 삶은 것처럼 내 다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계집아이는 굶주린 아기처럼 내 다리를 한 입 물어뜯었다. 점점 정신이 흐려진다. 이제 잘린 이 머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정신이 흐려진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다니. 아직도 새파란 청춘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다니. 마누라랑 오순도순 살고 싶었는데, 자식 줄줄이 낳아서 보란듯이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마당에 이 잔혹한 인간들을 원망하며 이 잔인무도한 이웃들을 저주하며 세상을 뜨고 싶지는 않다. 그저 보잘것없는 한 마리 달개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내 마누라인 예쁜 암탉을 한 번만 더 보고 눈을 감았으면. 두 번째 이야기, 공원의 여자아이. 내가 고등학생이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저녁밥을 먹기 전에 나는 집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물 앞에 모래밭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놀고 있고 반대쪽 벤치에는 어머니인 듯한 아줌마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미끄럼틀과 지면이 만나는 곳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그림자의 가래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자아이 같았습니다. 왜 저런 곳에 혼자 앉아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아이가 조용히 쓱 일어서더니 그림자에서 나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밭을 가로질러 내게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까워짐에 따라 그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가을에 접어들 때라 저녁이라고 해도 근처는 꽤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몸은 무릎 위까지 그림자 속에 있는 것처럼 새까맣고 그 아래인 정강이와 다리는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신이 희미하달까?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기에 눈을 가늘게 뜨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아이의 몸이 흔들리더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현기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눈앞까지 온 여자아이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난 벌써 죽어 있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여자아이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원에 있는 것은 나 혼자로 하늘도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에게 그 말을 듣고 난 후의 기억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는 담배에서는 아직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 만난 누나가 내 얼굴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서 거울 좀 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양뺨에 검은 그을음 같은 것으로 작은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라도 민담. 고려 인종 때 새로 현감이 부임해 왔는데 며칠 후 한 촌우가 동원 앞에 엎드려 곡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약 10리가량 되는 장터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40이 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다가 무슨 은혜인지 다 늙어서 아들 사형제를 얻었습니다. 그 사형제를 키우면서 입속에 밥이라도 내주었고 창자 속에 쓴 물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은 것은 하늘과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다들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 제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름 모를 병으로 하나씩 죽기 시작하더니 불거수일세에 모두 불귀에게 기대고 말았으니 세상에 이런 병고가 있을 수 있으며 하늘의 무심함이 이에 더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하고 슬픔이 극에 달해 죽음만을 생각하다가 하도 원통하여 이렇게 현명하신 원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고 촐로는 돌아갔다. 원님은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사령을 불러일렀다. 오늘 밤 성문 밖 행기를 지키고 있으면 삼경이 못 되어 옷가마가 지날 것이니 불문곡집 붙잡아 동원 마당에 대령하라. 그런데 사령에게 이끌려온 보기에도 황홀한 꽃가마에서 나온 것은 위풍이 당당하고 몸집이 장대하여 비범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원님이 정중히 맞아들인 다음 위암을 갖추어 말하기를 그대는 염라대왕으로서 옥술 사람을 버려야 하거를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인가.
염라대왕은 그 말씀이 지당하니 노인집 마당 밑을 파보시오라고 대답했다. 염라대왕의 말을 듣은 원님은 사령을 시켜 노인집 마당을 파내려 가자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썩지 않은 시체 4구가 눈을 부릅뜬 채 둥둥 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20여 년 전에 죽은 자들이었다. 과거의 날이 저물어 노인의 여관에 머물 때 재물을 탐낸 노인이 그들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염라대왕이 이르기를 노인의 4아들은 모두 그때 죽은 사람들의 원기로서 원수를 갚기 위해 차례차례 아들로 태어났다가 이제 원수 갚음을 마친 것이요. 라고 하였다.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며 삶의 기쁨을 알려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사실은 과거의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 귀신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은 복수의 방법으로 하필 원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택했을까? 일단 복수의 내용은 잔혹하거나 고생스럽지 않았다. 단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극한 사랑을 얻도록 한 다음 한순간 그것을 잃게 만든 것뿐이었다. 가장 처절한 복수의 수단이 될 만큼 사랑의 상실이 고통스럽다는 뜻일까? 아니면 자식이란 언젠가는 자기 부정을 통해 부모에게 치명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암시일까? 4번째 이야기, 산의 귀신.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나갔다가 중간에 드라이브인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을 놀래주려고 포장되지 않은 모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나아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쩔 줄을 몰랐다. 밥을 먹은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는 몇 시간 거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걸어서 드라이브인 식당에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깊은 밤의 산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웅성웅성 대는 소리 정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자야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쁜 그 소리는,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에 견딜 수 없어져서 눈을 떴다. 그랬더니 희뿌연 무엇인가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그 녀석을 비유하자면 양손을 크게 휘둘려서 그 반동으로 몸 전체를 흔들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왠지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녀석은 자꾸자꾸 차에 가까워지더니 그냥 차 옆을 통과하는 듯했다. 통과하는 동안에도 텐, 소우, 맷 하는 소리가 쭉 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되돌아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안 보였으니까 안심하고 딸 쪽을 보니 그 녀석이 조수석 창 밖에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슴 근처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다. 나는 무서움을 참고 딸 쪽으로 다가온 놈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라 이놈 하고 소리쳤다. 외치자마자 그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나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났나 싶어서 딸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딸이 들어왔다 하고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려고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서 온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옆에서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차를 몰았다. 간신히 거리의 빛이 보이고 안심했지만 그때는 딸의 중얼거림이 들어왔다가 아닌 텐, 소우, 맷로 바뀌어 있었다. 딸의 얼굴도 왠지 딸의 얼굴이 아닌 듯했다. 이런 딸의 상태로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안 되겠다 싶던 차에 눈에 띈 절로 뛰어들었다. 한밤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딸을 질질 끌며 문을 두드렸다. 쥐지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딸을 본 직후 갑자기 나를 향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고 고함을 쳤다.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이야기하자 유감스러운 얼굴 위안밖에는 안 되겠지만
하면서 딸의 어깨와 등을 불경을 읽으며 살짝 내려쳤다. 스님이 오늘 하루 묵고 가라고 하기에 딸도 걱정되어 절에 묵기로 했다. 딸은 야마노테라는 산귀신에 홀려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그대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를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테를 내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의 말을 전했고 아내는 일단 그 말을 믿어주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근한 귀신이 붙어서 빙이 된다는 것이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이 되어 사는 귀신으로 완전히 야마노케를 뿌리 뽑기 전에는 아내도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 절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고 정말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다시 원래의 딸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난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지 말아라. 5번째 이야기. 신발의 주인. 때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그 당시 전 학원을 다녔고 친구 한 명과 집까지 같이 오곤 했죠. 학원은 10시 무렵 끝나던 것으로 기억되고 아파트들을 삥 둘러 집에 가는 길과 아파트들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름길로 다니죠. 아파트를 몇 채 지나고 나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길 지나고 빠져나오면 저와 친구 아파트 공터는 버려진 차들과 비포장도로 쓰레기 등등으로 밤엔 좀 으스스한 때 겁없는 초등학생 둘은 그날도 그 길로 갔었죠. 가다 보니 친구가 없더군요. 제 딴에는 아이 새끼가 차 뒤에 어딘가 숨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 밑들을 보는데 어떤 파란 트럭 아래로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잽싸게 돌아가선 야 임마 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 친구는 저 멀리서 빨리 오라고 뭐하고 있냐고 부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엔 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저 멀리서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친구는 공터에 안 갔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그랬었죠. 그날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차를 봤는데 유리 너머 반대편에 어떤 여자애가 웃으며 쳐다보더라. 근데 차 아래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시 보니까 그대로 웃고 있고 놀라서 잽싸게 뛰었는데 네가 뭐에 홀린 것 마냥 어슬렁거려서 놀랐었어. 너 뭐 했었냐? 생각해보니 그 신발 여자아이용 운동화더군요. 6번째 이야기. 공포의 GP. 2005년 여름이었다. 나는 이등병이었고 소대에서는 유탄수이자 깍새였다. 당시 내가 있던 GP와 매우 가까운 GP에서 한 일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총기를 난사하여 소대원들 중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로 내가 있던 GP에서도 총기와 탄 분배가 더욱 깐깐해졌다. 예전에는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없이도 각자가 알아서 근무 시간이 되면 상황병에게 보고하고 탄을 가져간 후 다시 자진 반납하는 시기였지만 이후로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반드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각 부대의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GP를 돌며 일박을 하면서 GP를 지키는 수색대원들의 고충을 듣는 위로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우리 소대는 군기가 과도하게 세지도 않았고 소대원들끼리 형과 동생처럼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별 고충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GP원들이 GP 지하에 있는 8벙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8벙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 사건 이후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차인 모 상병이 차단작전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내무실에도 없어서 부소대장이 이상히 여겨 벙커를 돌아다니다가 8벙커에서 케이블 타이를 목에 메고 숨져있는 모 상병을 발견한 사건이다. 이후로 8벙커에 가는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월드컵 때 GP에서 기르던 번개라는 잡종견이 소대원들의 월드컵 시청 도중 미친 듯이 짖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서 짬 딸리는 소대원 2명이 잡으러 따라갔는데 번개가 8벙커로 가서 막 짖더란다. 소대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번개를 놔두고 다시 와서 고참을 불렀는데 고참과 함께 8벙커로 가보니 번개가 뒤집어진 채 죽어가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가래가 긴 듯 목을 그르렁거리며 숨을 못 쉬고 있었단다. 그래서 번개를 들고 벙커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곧 생생하게 살아났고 번개를 안고 다시 8벙커로 가려고 하자 번개가 낑낑거리며 오들오들 떨었다고 한다.
당시 GP원들은 그곳이 예전에 자살한 모 상병의 원혼 때문이라 믿고 건빵과 담배 등으로 자신들만의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한다. 이후 8벙커는 너무 구석진 곳이라 좋지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2003년 11월에 가까운 GP에서 북한 GP와 작은 교전이 일어난 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모든 벙커들 중 유일하게 장마철에도 물이 안 고이고 배수로가 잘 되어 있었던 곳이라 고양이가 참 많이 살았다. 발전기가 되면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8벙커로 모여들어서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는데 그 때문에 신병들은 크레모 격발기를 설치하러 갈 때도 8벙커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상병장들은 덕분에 한산한 8벙커에 짱 박혀서 담배를 피곤 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8벙커는 우리 GP에서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 장마철에 짱 박히기엔 최고의 자리였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옆 GP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우리 GP의 위로 이벤트로 대대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예정된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덕분에 대대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청소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대대장님과 AM에서 FM으로의 근무 전환 그리고 한낮에도 밤과 같이 어두운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정말 폭포 같은 비로 인해 GP원들의 기분이 매우 울적했었고 내무실이 있는 벙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침상 아래 놓아둔 슬리퍼가 떠다닐 때쯤에는 모든 수색 대원들의 심경이 곤두섰다. 당일 아침만 해도 소대장 이하 모든 대원들은 비 때문에 대대장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오전 10시 대대장님께서 GOF 통문을 통과하여 GP로 오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구름이 짙었고 낮은데도 경계등을 켜야 할 만큼 날씨는 매우 어두웠다. 게다가 그 전날 새벽에 번개가 치는 바람에 GP 주변에 심어두었던 크레모아가 터지기도 했기에 소대장님은 매우 긴장해 있었다. 그 와중에 머리가 일반인처럼 길었던 한 말년 병장이 소대장님의 눈에 띄었고 소대장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각세였던 나에게 그 고참의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 말년 병장이 하늘 같은 고참인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하는 이등병의 심정을 알까. 게다가 머리를 깎는 곳으로 쓰였던 체력 단련실은 이미 물에 잠겼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물에 안 잠긴 거울도 없는 조명도 없는 게다가 흉흉한 소문이 도는 8벙커에서 머리를 깎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고참은 나의 떨리는 마음을 알아챘는지 못 깎아도 좋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저녁하면 어차피 기를 머린데 그냥 바리깡로 짧게 깎아라. 라고 하며 웃던 그 고참의 얼굴이 기억난다. 이등병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고마운 말년 병장이게 평소 우리 소대의 모습이었다. 여하튼 내가 빛과 가위로 머리를 깎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대대장님이 곧 들어오실 거라는 방송이 들려왔고 병장 고참은 나중에 제대로 깎고 지금은 대충 정도난 티만 나도록 바리깡로 길게 밀라고 했다. 자기는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테니 넉넉하게 18mm 바리깡로 밀라고 했다. 어두운 벙커의 가위와 빛과 6mm와 9mm 바리깡만 들고 왔던 나는 8벙커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참을 뒤로하고 손전등과 18mm 바리깡을 가지러 GP의 반대쪽 벙커에 있는 체력 단련실까지 뛰어갔다 왔다. 다시 8벙커로 가는 길에 8벙커를 보니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다. 마치 모든 빛이 그 주변에서 증발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 같으면 흉가 같은 포스가 풍기는 8벙커에는 격발기 가지러도 가기 싫은다. 말년병장은 어떻게 그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며 기다리는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8벙커 입구에 도착해서 안을 보자. 아내는 아직도 고참이 입구를 뒤로 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심심했던지 망원경을 들고 손바닥만한 벙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잠시 시야가 어둡다. 그래서 8벙커에 도착한 나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기에 바로 손전등을 켜고 바리깡을 들고 고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바로 바리깡으로 고참의 머리를 뒤통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뒤에서 소대장님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서는 소대장님과 내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던 말년 병장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시체를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 같았다. 아니,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혼령을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이었다는 표현이 더 옳겠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머리를 깎아 주던 그 사람을 보았다.
어두운 8벙커의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는 대대장님이었다. 7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동생이 동생 선배한테 들은 얘기라면서 해줬어. 선배랑 친구들이 여름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차 몰고 놀러 갔대. 아마 해운대나 바다겠지. 다 놀고 부산에서 늦은 밤에 출발해서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있지. 그거 타고 대구 오는 길이어서 그렇게 달리는데 밀양 때쯤 됐어. 중간쯤 온 거지. 새벽이라 운전하는 사람도 졸고 다 너무 피곤해서 졸았대. 졸면 안 되니까 운전자 바꾸면서 갔대. 다행히 새벽이라 고속도로는 한산해 썼어.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12인승 승합차가 있더래. 근데 12인승 승합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았는데 다 검은색 양복 입고 흔들리는 자세가 정말 똑같더래. 기계같이 말이야. 어깨나 머리 흔들림이 거기 탄 사람들 전부 다 똑같더래. 그리고 차도 심하게 차선 넘어가며 왔다 갔다 거리더래. 일부러 그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자가 야 위험하다 우리 저 차 추월해서 가자 라고 해서 추월해서 운전하며 갔대. 새벽 늦은 시간이라 차는 거의 없었어. 한참 가다가 앞에 차가 있길래 봤는데 아까 추월했던 그 12인승 승합차 거기 탄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도 똑같이 흔들리며 가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결국 휴게소에서 자고 갔다는 얘기야. 고속도로 새벽에 운전할 때 조심하자.